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화면에 제목을 보면 실학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면 상업이 점점 발달하는 모습을 봤었죠. 그래서 상업이 발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뭐 이제 이양법이라고 하죠. 모내기법, 그다음에 이걸 통한 광작, 그리고 또 내가 먹으려고 농사 짓는 게 아니라 내다 팔려고 농사 짓는 상품 작물 재배,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점점점 농업 생산량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상업이 발달하는 모습을 봤었죠. 상공업이 발전하는 모습을 봤었죠. 그래서 뭐 장시라는 게 생기고 보부상들이 돌아다니고 그다음에 정부가 인정하지도 않는 사상들이 막 기업형으로 뭐 무슨 송상이니 만상이니 내상이니 경강상이니 활동을 하고 그걸 또 정조는 인정해주고 있고 이런 모습들을 봤었는데 이게 사실은 성리학 차원에서는요. 성리학의 관점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현상들이거든요. 성리학의 관점에서는 상업보다는 농업을 해서 이제 한 가족이 소박하게 그 가족 먹고 살 거 농사 지으면서 그걸로 먹고 살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성리학의 관점인데 성리학의 관점으로는 이렇게 우리 가족 먹이려고가 아니라 농사 지어서 시장에 내다 팔려고 농사를 짓고 그래서 그걸 판 돈으로 또 뭘 사 먹고 아니면 상업이 이런 식으로 발전하고 뭐 화폐가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이 성리학적 관점에서는 그렇게 이해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성리학적 세계관과 다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새로운 세계의 변화, 사회의 변화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대처하려면 새로운 학문이 필요하겠죠. 그게 실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뭔가 조선 사회 전체가 그동안은 그저 마냥 농업 중심 사회였다면 조선 후기로 들어오면서 조금씩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모내기법이 가능해지고 광작이 가능해지고 광작 기억나시죠? 모내기법 하면서 김맥이 쉬워지면서 잡초 뽑는 거 쉬워지면서 굉장히 넓은 땅을 혼자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고 상업이 발달하고 이러면서 이런 사회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학문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타난 게 실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 일단 배경을 보면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시장이 발달하고 그 시장에서 물건들을 이제 사고 파는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지난 시간에 본 건데 신분제가 흔들리고 있죠. 양반의 숫자가 굉장히 늘고 있단 말이에요. 일반 평민들이 군역을 지지 않으려고 공명첩을 돈 주고 사서 관직을 사는 거죠. 그래서 양반으로 올라가고 또 노비들도 납속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평민으로 올라가고 아니면 뭐 전쟁 때 공이 있어서 해방이 됐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신분제가 전반적으로 예전 같지 않아요. 막 흔들리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배경이 되고 이런 전체적인 변화들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에 해당하는 변화들이 그동안 조선이 통치 이념으로 삼았던 성리학을 바탕으로 봤을 땐 설명되지 않는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전히 지배층들, 지금의 관료들은 아직도 성리학에 얽매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지배층들은 아직도 성리학밖에 모르는데 성리학으로는 설명도 안 되고 대응도 안 되는 현상들이 보여지고 있는 거죠. 벌어지고 있는 거죠. 사회 곳곳에서. 그러니까 이제 뭔가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막 상업이 발달하고 신분제가 흔들리고 이런 변화들을 잘 해석해내고 이걸 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학문이 필요한 때가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징을 보면 이 실학은요 기본적으로 성리학은 그 학문의 출발 자체가 중국이다 보니까 계속 뭐 우리가 예전에도 봤다시피 뭐 중국에 대한 의리, 명나라에 대한 의리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근데 이제 실학은 성리학이 아닌 새로운 학문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막 중국에 얽매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자체,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문화에 대한 더 깊이 알려고 하고 더 높은 자부심을 가지려고 하죠. 이런 특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재 조선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이런저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려고 하죠. 그리고 또 이 시기에 또 청나라에서 청나라에는 이 시기에도 벌써 이미 서양의 여러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서양의 선교사들이 서양의 과학 문물들을 많이 소개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양의 과학이 연구되는 방법을 보면 단순히 그냥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실험이나 관찰로 증명을 해내는 방식으로 과학을 연구한단 말이에요, 서양은. 그리고 그런 연구 방식을 서양의 선교사들이 청나라한테 전해줬단 말이죠. 청나라에도 벌써부터 뭔가 이제 확실하게 실험이나 관찰을 통해서 증명하는 형태의 학문 연구 방식이 조금씩 이제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실제로 관찰하거나 실험을 해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증명해내는 그런 방식으로 학문을 연구하는 게 이제 조금씩 우리나라에도 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향들도 실학에 영향을 끼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경전을 공부하더라도 경전을 그냥 무조건 내용을 따라가기보다는 그 경전이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 어떤 의도에서 쓰인 건지 진짜 이게 맞는지 혹여나 이 경전이 어떤 중간에 조작은 없었는지 이런 걸 또 찾아내기도 하고 이런 고증학은 굉장히 객관적인 학문 연구 방식인데 이걸 우리가 이제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실학에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서양 과학기술의 전례도 굉장히 실학 발달에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배경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 성리학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한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학문을 연구하려고 한다. 그리고 우리 민족 문화에 더 자부심을 가지려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어, 이제 당시에 그러면 조선 사회가 어땠는지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까가 아니라 전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점점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고 있죠. 모내기법, 모내기, 광작, 또 상품 작물 재배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다 할 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지. 어떤 농민들은 발빠르게 이런 것들을 해서 성공하기도 하고요. 어떤 농민들은 아예 할 줄 몰라서 무너지기도 하고요. 어떤 농민들은 용기를 내서 도전해 봤는데 뭐가 잘 안 돼서 안 풀려서 잘 안 되기도 하고요. 어쨌든 모내기나 광작, 상품 작물 이런 걸 잘 해낸 농민과 그렇지 않은 농민 사이에 빈부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게 잘 안 된 농민들은 자기가 갖고 있던 땅마저도 다 팔아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렇게 다 팔았으면 이제 땅이 없으니까 땅을 빌려서 농사를 져야겠죠. 그런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소작농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소작농이 증가했다는 건 누군가 또 땅을 이 사람들한테 빌려줬을 테니까 사실은 조선 사회가 이렇게 발전하면서 상업이 발전하고 생산력이 발전하면서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는 일이 많아지는 거죠. 내 땅이 있었던 시절에는 내 땅이 있으니까 이 농촌에서 농사 짓고 지냈는데 내 땅을 다 팔아버렸단 말이야. 가난해져가지고. 그러면 내가 굳이 여기 더 있을 이유가 없죠. 일거리를 찾아서 도시로 가거나 아니면 폭우로 가거나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지. 배 왔다 갔다 하는 폭우로 가거나 아니면 광산으로 가거나 이렇게 일자리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이런 배경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특히나 빈부격차의 문제, 토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실학자들이 또 고민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 시기에 이제 새로운 학문을 연구한 아까 봤었던 그 실학을 연구하는 실학자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 실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 경향으로 나타나요. 그게 첫 번째는 중농주의,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이제 잠시 뒤에 볼 중상주의. 딱 봐도 뭘 중요시하는 사람들인지 구분이 되실 거예요. 중농주의는 농업을 중시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소작농들도 땅을 주든가 빌려주든가 해서 소작농들도 편안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중농주의고요. 그래서 중농주의에 해당하는 실학자들은 뭔가 토지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죠. 그다음에 중상주의는 상업 발전이 중요하다. 상업을 더더욱이나 발전시켜야 되고 상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대책이나 방법을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중상주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죠. 한 명 한 명 보면 일단 중농학파에 해당하는 농사가 중요하다고 했었던 중농학파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실학자로는 유형원이 있습니다. 반기수록이라는 책을 썼었던. 그래서 이 사람은 균전론을 제시해서 사람들한테 똑같이 땅을 나눠줘야 되는데 그래도 신분을 어느 정도 반영해서 높은 신분에게는 조금 더 많이 주는 형태로 땅을 똑같이 나눠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러니까 완전 똑같이는 아닌 거지. 같은 신분 안에서는 똑같게. 하지만 신분이 높다면 조금 더 주는 방식으로 땅을 나눠줘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익은 한전론이라는 걸 제시하는데 이익의 한전론은 뭐냐면 이제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은 얼마든 많이 가져도 좋다 이거예요. 하지만 땅을 아무리 적게 가진 사람도 최소한의 그 가족 수 먹고 사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땅만큼은 절대 못 팔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최소 토지를 영업전이라고 불렀어요. 어, 영업전이라고 불러서 이 사람이 아무리 가난해도 이 땅만큼은 팔지 못하게. 그래서 이 땅만큼은 여기서 농사 짓고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했던 게 바로 이익의 한전론입니다. 그리고 정약용은 여전론을 제시했는데 여전론은 굉장히 좀 특이해요. 땅을 마을 공동 소유, 공동 운영하자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땅을 개인 단위로 소유하지 말고 마을 단위의 땅을 정해서 그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농사 짓자는 거죠. 그래서 각자 열심히 농사 지은 만큼
이제 출근 일수를 파악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한 만큼 수학량을 나눠 갖자는 게 여전론입니다. 그리고 정약용은 전론이라는 책에서 여전론을 주장하고요. 그리고 좀 시간이 흘러서는 경세유표라는 책에서 정전제를 주장해요. 정전제라는 건 뭐냐면 모든 토지들을 다 이제 음 8가구가 한 조가 되도록 구성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이게 이 왜 정전제냐면 우물정자를 쓰거든요. 이렇게 우물정자를 써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자는 거죠. 이런 식으로 땅을 나눠서 이제 8집이 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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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집 나눠 갖고 각자 여기서 먹고 살고 그럼 이 땅은 어떻게 하느냐? 이 땅은 같이 농사를 지어서 이 땅에서 나오는 건 세금으로 내자는 거지. 이게 이제 정전제예요. 그래서 정약용은 처음에는 마을 공동 운영을 하자는 여전론을 주장했지만 나중에는 이제 정전제를 주장하기도 한다. 근데 여전론이 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세 명 학자들의 각각의 주장들, 토지를 어떻게 하자는 건지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유형원은 균전론, 신분에 따라 차등 있게 토지를 나눠주자. 그다음에 이익은 한전론, 최소한의 토지는 팔지 못하게 해서 그걸로 먹고 살게 하자. 정약용은 여전론, 마을 단위로 공동 운영하자. 이렇게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상학파인데요. 어, 상업이 발달하면서 상업을 더욱더 발전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나오는 거죠. 대표적으로는 유수원이 있는데 이 유수원은 직업의 평등을 강조했어요.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 조선 사회에서 사람들이 직업을 인식하는 인식을 보면 보통 산농공상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산농공상. 어, 그래서 산은 선비사자야. 그래서 선비가 제일 좋은 직업이고 그 다음이 농민, 그 다음에 공은 이제 뭔가 물건을 만들어 파는 수공업자들. 이런 사람들이 세 번째고 상인이 제일 마지막이라고 봤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상인들은 이익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 굉장히 안 좋게 본 거죠. 근데 사람들의 인식이 이렇게 직업에 대해서 평등하게 갖지 않으면 지금 선비가 제일 높은 자리고 상인이 제일 낮은 자리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 인식이. 그래서 이 인식을 깨고 모든 직업이 각자 다 소중하고 다 평등한 직업이다. 이 인식을 갖지 않으면 상업이 발달할 수가 없다는 거지. 사람들이 상업을 안 좋게 보는데 그러니까 이 인식을 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홍대용은 좀 주장한 게 많은데 일단 기술이 발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특히나 몇 개의 가문이 독점적으로 이렇게 정치를 해 나가고 또 몇 개의 가문이 그 권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관직에 진출하고 이런 문벌제도는 폐지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문벌제도라고 하는 건 특권을 가진 몇 개의 가문들이 잘 나가는 그런 형태의 사회제도를 문벌제도라고 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폐지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 그 다음에 지전설, 무한우주론 이런 것들을 주장해요. 지전설은 뭐냐면 지구가 돈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서양사에서 배웠던 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동안은 지구가 중심에 있고 태양과 달이 도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지구가 도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이 많이 바뀐 거죠. 그다음에 무한우주론은 우주가 무한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무한우주론이나 지전설이 왜 중요하냐면 지구가 도는 거라면 그리고 우주가 무한하다면 딱히 어디를 중심에 놓기 어려운 거예요. 그죠? 지구가 도는 거라면 그러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땅은 다 지구의 표면일 뿐이지 누구도 중심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주가 무한하다면 어차피 무한한데 중심이 어디 있어요? 왜 중심 얘기를 자꾸 하냐면 홍대영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대부분의 조선인들은 중국이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선은 중국의 중심에 있고 중요한 변방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런 인식을 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중국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는 걸 중화의식이라고 하는데 그걸 깨야 된다는 거지. 특히나 홍대영은 지구가 돌고 있는데 그럼 어차피 다 껍데기일 뿐인데 그리고 또 무한우주론 우주가 무한하다면 딱히 어디를 중심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건데 왜 굳이 우리는 중국을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떠받들듯이 생각하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중화주의, 중화의식을 좀 비판하고 깨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박지원은 수레와 선박의 이용을 강조했는데 수레나 선박이나 둘 다 물건을 많이 나를 때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이렇게 많이 나를 필요가 있는 사람들은 상인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수레와 선박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상인들이 물자 유통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 다음에 상업의 발전을 위해서 화폐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상업의 발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박재가도 비슷한 주장을 했고요. 박재가는 특히나 무조건 저축만 할 게 아니라 창고에 쌓아두기만 할 게 아니라 소비를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소비를 늘려야 내가 뭐 물론 과소비하면 안 되겠지만 내가 버는 것보다 더 쓰고 이러면 안 되겠지만 내가 쓸 수 있는 선 안에서는 무조건 최소한만 쓰고 다 저축하고 이거보다는 적극적으로 써야 또 돈 버는 사람이 생기고 또 그 사람 때문에 돈 버는 사람이 또 생기고 그렇게 돈이 돌고 돌아야
결국 모든 사람들이 조금씩 더 부유해질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무조건 저축만 할 게 아니라 소비를 늘려야 된다. 이런 걸 또 박제가가 강조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중상학파도 마찬가지로 각 학자들이 어떤 것들을 주장했는지를 구분해서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유수원은 직업의 평등, 그다음에 홍대용은 중화주의의 비판, 그다음에 박지원은 수레와 선박, 화폐 사용, 그다음에 박제가는 소비에 늘릴 것,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뭐 중농학파든 중상학파든 뭐 다 이제 기존의 어떤 변화하고 있는 사회에 대해서 잘 해석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이런 중상학파 같은 경우에는 방금 봤었던 중상학파들은 북학파라고도 했어요. 그래서 이 중상학파들 방금 봤던 유수원, 홍대용, 박지원, 박재가 이런 사람들은 중상학파죠, 중상학파. 이런 사람들은 어, 북학파라고도 불리는데 왜 북학파냐면 우리나라에서 북쪽으로 쭉 가면 청나라거든. 그러니까 이제 청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북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청나라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청나라가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이렇게 가야죠. 그래서 북쪽으로 가서 배우자라는 의미예요. 왜냐면 청나라가 지금 서양이랑 교류도 우리보다 더 활발하고 많은 기술을 받아들이고 있고 우리보다 기술 수준이 높으니까 청나라가 물론 예전에 안 좋은 기억은 있죠. 정묘호란, 병자호란 안 좋은 기억은 있지만 그건 옛날이고 우리가 배울 건 배워야 된다. 그래서 청나라의 뭐 문화든 기술이든 배울 건 배워서 우리가 고칠 건 개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청나라를 배우자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불러서 북학파라고 하기도 해요. 특히나 중상학파가 이런 주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한계점은 중상학파든 중농학파든 뭔가 새로운 정책을 하자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실학자들이 보통 그냥 집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지 실제 관직이 높은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그냥 그런 주장을 하고 그런 주장이 담겨 있는 책을 쓰는 거지. 이 사람들이 정말 어떤 정치나 정책에 영향력이 있어서 그런 정책을 시도해보고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영향력이 거의 없죠. 그냥 집에서 혼자 얘기하는 거지 실제 영향력은 없었다라는 게 가장 큰 한계점이죠. 그래서 국가 정책에 반영이 안 됐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보셔야겠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